10% 도둑, 미국 소설 베스트셀러 The 10% Thief. 라바냐 락슈미나라야는 한때 인도의 실리콘밸리였으나 현재는 기술 자본주의적 능력주의 사회로 통치되는 벵갈루루의 옛 이름인 에이펙스 시티를 배경으로 우리를 몰입시킨다. 이야기 속 빅브라더는 개인을 자체적인 종 모양 곡선으로 순위를 매겨 기술 관료적 카스트 제도를 만든 기업인 벨 코퍼레이션이다. 개인의 생산성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바이럴성은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종 모양 곡선의 상위 꼬리 부분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나 최상위 100분위수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은 이 특권적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벨 코퍼레이션은 실패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다. 완벽 이하의 모든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소설 속 신카스트 제도의 가장 가혹한 이분법은 곡선의 상위 끝에 있는 버추얼 시민과 하위 꼬리에 있는 아날로그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버추얼들은 기술적으로 특권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누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존재는 인류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갔다. 수많은 기술적 사치품에도 불구하고 버추얼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 비생산적이 되어 하위 카스트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다. 더욱이 버추얼들은 자신의 생각을 감시하고 벨 코퍼레이션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칩을 이식받는다. 10% 도둑의 최하위 카스트인 아날로그들은 놀랍게도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식료품점에 가고 실제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등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산다. 아날로그들은 새로운 불가촉 천민으로 유리창을 통해 그들을 관찰하지만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금지된 버추얼들에게 동물원 동물처럼 취급받는다. 더욱이 비인간적인 행위로 버추얼들은 아날로그들을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부르기까지 한다. 곡선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떨어진 아날로그들은 구제불능으로 여겨져 결국 장기 적출을 위해 수확된다. 10% 도둑은 버추얼과 아날로그 세계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관점을 번갈아 보여주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라바냐 락슈미나라야는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모두 사용하여 에이펙스 시티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은 버추얼 뉴스 기자의 뇌에 이식된 AI 알고리즘이 그녀의 뇌 속에서 기자에게 당신이라고 말하는 2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그녀는 자신을 개인으로서 최적화하려는 AI 알고리즘에 맞서 고군분투한다. 그녀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AI의 속삭임을 구별하기 어렵다. 에이펙스 시티의 시작, 끝없이 솟은 마천루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깔리고 하늘 위를 유영하는 감시 드론들의 파란 불빛이 천천히 깜박인다. 이곳은 에이펙스 시티라 불리는 근미래의 메가시티이다. 옛날에 방갈로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인류가 오랜 꿈이었던 능력주의의 구현을 표방한 도시다. 신부는 오직 실력과 기여도로만 결정된다는 구호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점수를 관리받으며 일상을 영위한다. 겉보기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의 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수 엘리트가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은밀한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건 소셜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점수와 학교 성적부터 직장 성과, 사회봉사, 온라인에서 남긴 모든 기록이 실시간으로 평가된다. 점수가 높은 이는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조금만 실수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순식간에 순위가 떨어지고 도시의 하위 계층이나 외곽지대로 밀려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번 추락하면 다시 상위로 올라오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감시 시스템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발언, 표정까지 분석해 점수에 반영한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간다. 스스로를 검열하고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오로지 점수를 유지하고 올리는 일에만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 삭막한 환경 속에서도 질서가 완벽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가장자리에는 빈곤층이나 불만 세력이 모여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들을 10%라고 칭한다. 에이펙스 시티 인구의 대략 10%에 달하는 소외된 이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분노하며 10%의 몫을 되찾겠다는 구호를 내세운다. 그리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이끄는 실체가 바로 10% Thief라는 이름으로 소문처럼 떠돌고 있다. 한 장, 지배계층의 일상. 도시 중심부 고층 빌딩 중 가장 으리으리한 건물의 120층에 위치한 지능정보국. 그곳에서 근무하는 라오는 감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개발을 맡은 엘리트 프로그래머다. 그는 매일 아침 순백의 무인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신다. 누가 보아도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물이다. 점수 체계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라오는 집과 직장을 오가는 길이 모두 특급 혜택 구간이라 교통체증이나 검문 검색에 시달리지 않는다. 새로 출시된 AI 로봇 청소부나 자동식음료 시스템을 가장 먼저 사용해볼 권리도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능력 있는 자만이 이 도시에서 성공한다고 믿었고 도시에서 태어난 이래 한 번도 낙오를 걱정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능정보국에서 일하며 그는 종종 이상한 로그인 기록이나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 흐름을 마주한다. 가끔씩은 누군가 감시 시스템을 교묘하게
우회해 특정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흔적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흔적은 해커나 내부 협조자가 없으면 남길 수 없는 종류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으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라온은 직감한다. 도시에 침입한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 도시가 자랑하는 완벽한 통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듯했다. 라온은 상부의 이런 정황을 보고하지만 상부는 그저 몇몇 불만 세력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일 뿐 곧 진압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라온은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추적할 동기가 생긴다. 그는 누구보다 시스템의 완벽성을 자부해왔는데 이 지점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대체 어떤 기술력이면 에이펙스 시티의 감시망을 뚫을 수 있을까? 2장 주변부 그림자 속 사람들. 한편 도시 끝자락 지하철이 닿지 않는 구역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놓여있다. 밤이 되면 자주 전력 공급이 끊겨 골목마다 어둠이 짙게 깔린다. 이곳 주민들은 낮은 점수 탓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잡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범죄나 비공식 노동에 손을 대는 이들도 많다. 라크슈미는 그 주변부에서도 비교적 희귀한 재주를 지녔다. 그녀는 불법 기술자와 브로커 사이에서 암암리에 통용되는 자료 복원 업무를 맡고 있다. 주로 부유층이 실수로 지워버린 데이터나 불법 행위를 숨기려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 기록을 복원 편집해주는 시기다. 라크슈미가 점수책의 하위권으로 추락한 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다. 무심코 온라인 게시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 사실이 포착되어 점수가 급락했다. 이후로는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값싼 빈민지역으로 밀려났다. 지능정보국을 비롯해 도시관리당국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연락이 간혹 오지만 그건 결국 값싸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봉사 형태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도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10% thief 소문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라크슈미는 의뢰를 받아 한 해킹 장비를 수리하던 중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다. 발신인은 검은 화면에 TPT라는 이니셜만 남겨놓았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했다. 조만간 나는 에이펙스 시티의 심장을 뒤흔들 것이며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라크슈미는 전율을 느낀다. 심장을 뒤흔든다는 건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점수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시스템을 뜻한다. 만약 그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하위 계층 사람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3장 반체제 조직의 움직임. 도시 외곽 슬럼계는 자연스럽게 반체제 성향이 강한 인물들이 모이게 된다. 그들은 점수 상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부는 지하 모임에서 도시 전복이나 해킹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그 중에서도 비크람이라는 사내는 오랫동안 에이펙스 시티의 시스템을 연구해온 인물이다. 원래는 중산층 출신이었으나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 점수가 급격히 떨어져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복지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도와줄 듯 했지만 실제로는 자격심사를 무수히 통과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비크람은 편견과 모멸감에 시달렸다. 가족 또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비크람은 이 시스템을 뒤엎어야 한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내야 한다. 라고 결심한다. 그는 해킹, 기계공학, 데이터 분석에 능통한 이들을 모아 작게나마 조직을 꾸린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존재가 바로 10% thief다. 비크람은 그가 사람이든 집단이든 어쨌든 능력주의의 허점을 파고들어 도시의 불평등을 폭로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이라 기대한다. 자신들의 열악한 해킹 장비로는 도시 전역을 뒤흔들 만한 대규모 작업이 어렵지만 10% thief가 있다면 가능성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4장 내부자의 균열. 라온은 정보국 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 최근 그가 발견한 데이터 침입 흔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상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회의에서 라온은 이 상태로 두었다간 더 큰 보안 위협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장은 선정적인 소문이나 퍼뜨리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일축했다. 그들은 오히려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쓰는 개인 단말기에 더 강력한 감시 코드를 심으려 한다. 라온은 시스템을 사랑하고 그 완벽함을 믿어왔다. 하지만 이 도시가 언제부터인가 완벽함이라는 말 뒤에 획일적 통제와 두려움을 강요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만약 10% thief라는 존재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쩌면 이 도시가 진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떠올린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라온은 어느 날 우연히 외곽 지역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 공식 출장 명목으로 하위 지역에 설치된 감시 장비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거기서 그는 도시는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한다. 전력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상위 구역에서는 당연한 의료 서비스가 이곳에는 전무하다. 아이들은 각종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며 점수 상승을 위한 교육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라오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절박함과 분노를 체감한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라오의 뒤를 따라다니며 시선의 감시망을 느낀다. 5장 첫 충돌 해킹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 밤중에 사건이 터진다. 도시 중앙 데이터 센터 일부가 외부 침입에 성공적으로 해킹당해 지역별 개인 점수 기록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진 것이다. 데이터가 엉키고 어떤 이들은 순식간에 상위 점수로 올라가거나 반대로 상위 계층
계층이 급락하기도 한다. 아침이 되어 도시가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곳곳은 아수라장이 된다. 한때 엘리트라 불리던 사람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부당하게 낮은 점수에 묶여 살던 이들은 새로 얻은 높은 점수를 지키려 발버둥친다. 당국은 테러 공격이라 규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감시망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간판처럼 떠오르는 이름이 10% thief다. 모른 척하던 상부도 이제는 이 사태를 그냥 둘 수 없게 된다. 라온은 해당 사건의 복구팀에 투입되어 혼란스러운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백업을 통해 다시금 정상 수치로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라온은 이상한 코드를 발견한다. 그것은 단순히 점수를 뒤섞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 마치 함정을 심어둔 것처럼 특정 지점에 코드가 남겨져 있었다. 그중 한 줄에는 라오가 처음 보는 문장이 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누군가 미래의 더 큰 혼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라오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모종의 갈등이 불길하게 가슴을 무겁게 누른다. 6장 저항의 확산. 외곽 지역의 사람들은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일시적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아 잠깐이나마 평등에 가까운 세상을 맛보게 된다. 보건소문이 열렸고 공공식량 배급이 원활해졌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이틀 동안 상위 지역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해본다. 그러나 이 낙원 같은 순간은 금세 사라지고 데이터가 복구되면서 대부분은 다시 예전 점수로 돌아간다. 오히려 보안이 더 강화되어 점수가 이전보다 낮아진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건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라크 슈미는 해킹 사건 직후에 자신이 수리했던 장비 일부가 그 작전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자신에게 접근한 익명의 메시지 TPT가 그것과 관련 있음을 직감한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한다. 이 일로 인해 당국의 감시가 더 심해질 테고 자칫하면 연루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라크 슈미는 처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느낀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이 부조리를 바꿀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자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그렇지만 겉으로 티를 내면 안 된다. 라크 슈미는 여전히 암시장 데이터 복원 일을 하고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몰래 이 도시의 허점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 어디에 서버가 있고 보안 프로토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시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은밀히 수집한다. 주변에서도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혹시 그 해킹 사건의 배후를 알아? 너도 10% thief 조직원이야? 매번 그녀는 능청스레 부인하지만 마음은 이미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7장 라오의 내적 결심. 정보국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시내 주요 도로와 공중에는 더 많은 감시 드론이 배치되고 시민들의 대화 내용이 더욱 정교하게 분석된다. 라오는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10% thief 쪽의 움직임은 잠잠하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더 큰 한방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친다. 그러던 중 라오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로그 파일을 확인하다가 외곽 지역의 데이터 라인이 이상하게 출입 기록이 뚫려 있음을 감지한다. 별다른 첨단 장치 없이도 시스템 내부에서 권한이 있어야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누군가 수정했는데 누가 봐도 내부 협조자의 흔적으로 보였다. 의심을 받은 라오는 곧바로 윗선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도 모르게 망설인다. 이 제보가 결국 반체제 인물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겠지. 그들의 최후는 어떨까? 그의 두뇌 한 구석에서는 만약 이 도시를 다르게 만들 방법이 있다면 어쩌면 그쪽을 선택하는 편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이 피어오른다. 라오는 결심한다. 시스템의 결함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을 통해 우리가 부정한 면을 정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뒤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발견 사실을 전하지 않고 일단 숨긴다. 8장 두 번째 공격 카오스. 며칠 뒤 에이펙스 시티 중심부 전광판이 일제히 새까맣게 변하더니 10% thief is here 라는 붉은 글자가 도시에 울려 퍼진다. 동시에 도시 전체를 지탱하던 점수 데이터베이스가 대규모 공격을 받는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잠깐의 혼란이 아니라 시스템 핵심이 완전히 교란되어 버린다. 중앙 서버가 셧다운 직전까지 몰리고 상위 계층의 일부는 점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러한 오류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도시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보안 군단이 투입되어 진압을 시도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폭동에 가까운 소요가 발생한다. 감시 드론들도 오류를 일으켜 하늘에서 제멋대로 추락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작동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도시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멀쩡한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10% thief의 상징문이 계속 번쩍이며 이 도시가 말하는 공정은 거짓이었다. 10%가 아니라 90%가 진짜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라는 메시지가 송출된다. 9장 전복과 새로운 가능성. 대혼란 속에서 라오와 라크 슈미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현장을 목격한다. 라오는 정보국 빌딩 옥상에서 도시가 어지럽게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믿어왔던 능력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절감한다. 도시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론 슬픔과 미안함을, 다른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을 느낀다. 라크 슈미는 반체제 조직원들과 함께 뒷골목을 누비며 해킹 이후에도 엉켜버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놓으려 시도한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폐허가 된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다. 비크람 같은 인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 지원과 식량 분배를 임시로 조직화하려 애쓴다. 예전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정해진
점수 없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시의 일부 엘리트는 여전히 무력을 동원해 구체제를 복원하려 하고 다른 이들은 탈출 경로를 찾는다. 데이터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여러 시민들은 고민한다. 지금 이 혼돈의 상태를 기회로 삼아 이전의 부조리를 깨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열장, 닫힌 결말, 열린 전막, 결국 10% thief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의 혼란은 크고 감시와 통제의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거대한 구조가 단숨에 바뀌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능력주의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부당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평범한 사람들 역시 알고 나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자각을 공유하게 된다. 이후 몇 달간 도시에서는 불안정한 과도기가 이어진다. 정보국 내에서도 재건을 통해 점수 체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자는 주장과 옛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보수 세력이 충돌한다. 실험적인 의회가 세워져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시작된다. 한때 절망만 가득했던 외곽 지역에도 학교가 개방되어 지식을 나누고 재능을 발휘할 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어렵게나마 진행된다. 서서히 복구된 일부 전광판에는 아직도 가끔 We are the 10% thief라는 문구가 나타나곤 한다. 이 이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억압당하던 많은 이들의 희망과 연대,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떤 이는 그들을 하나의 해커 집단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외곽 구역 전부가 10% thief라는 이름으로 떨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에이펙스 시티가 다시는 예전처럼 완벽한 통제라는 허상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점수로 모든 것을 줄 세우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는지 온 도시가 직접 깨달았다. 비록 혼돈이 뒤따르더라도 사람들은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라오 같은 내부 인물도 라크슈미처럼 주변부에 있던 이들도 이제는 서로를 동등하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는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정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절망 속에 머물던 이들에게 다른 길의 가능성이 열렸음은 분명하다. 에필로그. 어느 늦은 저녁 가라앉은 도시 풍경 속에서 희미하게 드론들의 빛이 다시 띄엄띄엄 떠다닌다. 감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데이터가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커진다. 도시는 이제 옛 권위와 새 흐름이 부딪히며 갈림길에 서 있다. 어느 지하 단말기 앞에는 한 인물이 앉아 TPT라는 코드명을 입력해둔 창을 바라본다. 화면에 잠깐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진다. 끝이 아니야. 계속 움직여야 해. 이건 지하 조직 누구도 아니면 엘리트 내부자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10% thief라는 하나의 움직임이 전례 없이 강력한 균열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능력주의의 포장 뒤에 있던 진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도시는 이제 더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어쩌면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희망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점수화된 삶이 전부라고 여기던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 그 정도면 이미 충분히 큰 변화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